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벤처스에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강무수입니다. 이런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벤처 캐피탈 섹션을 맡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벤처 투자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금리 빅스텝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는 혹한기를 맞고 있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4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떤 업종이든지 시장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은 수백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기업 가치 수조 원의 유니콘들도 이제 여러 탄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의 벤처 투자 셈법이 과연 맞았는가? 그것은 이제 결국 저금리 시대에서만 가능한 셈법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반성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벤처 투자 자체가 다 과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제 벤처 투자 역할 자체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창업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빗볼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이제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나 아니면 선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또 아니면 이미 우량 기업화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금융공학적 투자 같은 거는 이제 정통 벤처 캐피탈의 길이 아닙니다. 저희 벤처 캐피탈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창업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가치를 매기고 또 자금을 이제 넣어서 창업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위험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저희가 이제 투자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벤처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벤처 투자 플레이어에는 어떤 그 기관들이 있고 또 얼만큼 있는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트렌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전통적인 벤처 투자 기관들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와 신기술 금융 회사가 이제 두 가지 라이센스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들 모두 벤처 투자 관련 법률의 규제를 따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공적 기관 출자와 세제 상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 창투사와 신기사라고 이제 하는데 이 둘 다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공통적인 역할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영역과 업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자기 자본이 별로 크지 않은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창투사로 등록하는 편이고요. 자기 자본이나 민간 출자금이 충분히 큰 벤처 캐피탈은 투자 제한 없이 투자하기 위해서 신기사로 등록하는 편이긴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벤처 투자 플레이어가 좀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2015년 이후부터 모바일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신약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벤처 투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증권사 아니면 사모펀드 등들도 이 벤처 투자 영역으로 속속 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CVC를 따로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처 투자 플레이어는 되게 많아졌고요. 제 경험상 제가 심사역에 처음 진입했던 2010년대 초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벤처 투자를 활발하게 이제 했던 기관들이 한 120여 개 정도 남짓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심사역들도 대개 한 300여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이 대략 한 400 몇십여 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투자 심사역을 활동하는 분들도 약 2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되게 많아졌죠. 네. 다음으로 벤처 투자 플레이어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해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 결성 실적과 벤처 투자 실적을 집계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다만 벤처 투자는 전년보다는 위축된 한 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정된 이제 벤처펀드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한 10.7조 원으로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성 현황을 분기별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을 했고요. 다만 작년 4분기부터 펀드 결성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3% 정도 이제 감소를 해서 아무래도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이런 복합적 위기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11.9% 감소한 6.8조 원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비록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였던 재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는 유지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면 미국, 이스라엘 등의 대표적인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국내 벤처 투자의 위축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는 게 저희가 위안을 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벤처 펀드 출자자별 현황과 대형 펀드 결성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 출자자의 작년 출자 금액은 2021년 대비해서 19.8% 늘어난 8조 원입니다. 민간 부문 출자자의 그 전체 출자 비중은 74.7%를 차지했고요.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 출자 금액이 2021년 대비 3.3%로 소폭 감소한 2.7조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출자 비중의 2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벤처펀드에 가장 많이 출자한 민간 부문은 금융기관이고요. 이 금융기관들의 출자액은 2021년 대비 39.9% 증가한 2.4조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민간 부문의 또 다른 축인 개인들의 작년 출자액은 1.3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0.6% 감소했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인들의 펀드 출자에 확실히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경우에는 모태펀드가 작년에 1.4조 원을 출자를 해서 2021년에 1.6조 원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모태펀드 출범 후 역대 두 번째를 이제 기록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작년에 대형 펀드 결성액을 보면은 4.7조 원으로 2021년 대비해서 45.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 펀드 결성액의 증가율인 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요. 이 중 순수 민간 펀드는 2021년 대비 117% 늘어난 1.4조 원으로 정책 자금 출자 없이 대형 펀드를 결성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벤처펀드 결성 관련 벤처캐피털들의 동향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통계표를 보면 창업투자회사는 10년 전 101개였는데요. 2022년에는 231개까지 늘어났고요. 신기술 금융사는 10년 전 40개에서 2022년에는 94개로 늘어났습니다.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펀드 수도 그 2021년에는 6개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8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 민간 출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출자자들의 출자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출자자 간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침 한국벤처투자에서 벤처캐피탈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 트렌드 리포트 2022에서 이 출자자 모집 시의 어려움에 대해 벤처캐피탈 종사자들의 설문 답변을 이제 받은 게 있는데요. 이 답변들을 보시면 출자 경쟁 심화, 외부 출자 축소, 달성하기 어려운 주목적 투자 대상 순으로 가장 어렵다고 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출자 경쟁 심화라든가 외부 출자 축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된 얘기인데요. 이 두 개를 1순위로 지목한 비율이 합쳐서 73.3%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도 한정된 출자자 풀에 비해 너무 많은 운용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편에 기관 특성, 담당 업무, 선호 투자 단계, 펀드 운용 규모별로 이제 세부적인 조사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시리즈 A 단계 전문 벤처 캐피탈과 펀드 운용 규모가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인 중소규모 VC들이 출자 경쟁 심화를 1순위로 이제 꼽은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진 경제 상황에서는 출자자들이 한번 돈을 넣으면 최소 8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또 투자 대상이 대부분 이제 고위험인 초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다 보니까 이걸 꺼리게 돼서
이 초기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펀드 운용 규모가 이제 중소규모인 벤처 캐피탈들의 경우에는 대형 벤처 캐피탈사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이제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출자 시장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 리포트에서 출자 분위기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개의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선 이제 출자자들이 요즘은 돈을 잘 안 내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출자 기관 자체도 이제 줄어드니까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같은 이제 정부 출자 기관 운용사로 선정을 되어도 그다음에 매칭 출자가 되지 않아서 결국 펀드 결성에 실패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벤처 캐피탈사들은 아직 버틸만 하지만 중소형 벤처 캐피탈들은 지금 상당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이제 1조, 2조 이상 규모의 운용 펀드를 가지고 있는 빅하우스들이 계속 독식을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중소형 벤처 캐피탈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시장 분위기와 출자자 감소가 계속되면 결국 중소형 벤처 캐피탈부터 이제 무너질 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단계와 분야의 다양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벤처 캐피탈 업계 전체가 대응 방안을 이제 고려해봐야 될 상황인 걸로 저희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2022년 벤처 투자를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벤처 투자는 이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바이오 의료 이 3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를 넘을 정도로 이 3개 분야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투자가 조금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T 서비스 업종을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2.4조 원이 이제 투자됐고요. 하지만 역시 최근의 시장 경색 때문에 2021년보다는 약 3.2% 감소했습니다. 예, 바이오 의료 투자는 원래 ICT 서비스 다음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던 분야였는데 올해는 1.1조 원으로 이제 34.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이 투자된 유통 서비스보다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요. 특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상장사들의 경우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를 보시면 그 2020년에는 5,500을 넘어섰었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610까지 지수가 떨어졌고요. KRX에서 집계한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특례 상장 건수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17건이 이제 상장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8건으로 이제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투자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영상 공연 음반 업종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 4,604억 원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2021년 대비 10.6%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K-팝이 BTS를 필두로 세계적으로 유행을 이제 하면서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고 또 국내 제작 드라마 콘텐츠들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쉽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이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기 때문에 벤처 투자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측의 표를 보시면은 성장 단계별 투자 규모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업력 3년 이하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만 전년 대비 증가를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중후기 성장 단계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후기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돈이 몰렸고 투자 기업 가치도 이제 급하게 올라갔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회수 시장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중후기보다는 회수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초기 기업에 투자가 몰리는 게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 초기 기업에만 투자가 몰리기 시작하면 결국 다음 단계에 펀딩을 할 때는 또 그걸 투자를 해줄 자금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빠르게 해소되어야만 될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네, 이제 투자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 국내 이제 IPO 동향인데요. 이 국내 IPO 분위기가 이제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사실 저희 벤처 캐피탈들도 투자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급격한 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IPO 기업 수가 70개사로 그쳐서 그 전년도의 89개사에 비해 20% 이상이 이제 빠졌습니다. 2022년에 공모 금액도 역시 15.6조 원으로 전년도에 19.7조 원에 비해서 20% 이상에 빠졌고요. 또 IPO 모집 규모도 이제 보시면 2021년에는 1조 원 이상 모집한 곳이 6개였고 1,000억 원 이상도 11개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모집을 한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IPO 수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또 시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들의 상장 통로인 코스닥 특례 상장 기업 숫자 변화도 이제 최근에 벤처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주요 지표입니다. 2022년에 코스닥 특례 상장 기업 수는 29개입니다. 이는 이제 2021년에 36개보다 이제 7개가 줄어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주가 흐름도 이제 악화되는 기업들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듯이 2022년 상장일과 연말의 공모 가격 하회 건수가 2021년 대비 크게 늘어났고요. 이는 2018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를 보수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더 세진 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태가 출처한 펀드의 회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89개 모태 자펀드에서 906개 기업이 총 1.4조 원이 이제 회수됐고요. 전체적으로 2배 정도의 수익 배수를 올렸습니다. 2021년 3분기 누적하고 비교하면 회수 기업 수는 6.4% 감소했고요. 회수 금액은 3.2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무려 54.5%가 감소했습니다. 이 IPO 시장이 위축된 효과가 바로 이 벤처 펀드의 회수 실적 위축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저희 현업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VC 트렌드 리포트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제 무려 전체의 87.9%가 작년 벤처 투자 시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을 했고요. 올해는 벤처 투자 시장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단 28.8%만이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했고, 투자 규모도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그 답변자 수가 전체의 20.5%에 불과합니다. 요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작년까지의 그 벤처 투자 호황기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은 다시 경험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벤처 투자는 사실 어려운 시기에 투자의 씨를 더욱 이제 뿌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투자한 딜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오는 경험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들이 주로 어떤 업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한국벤처투자의 VC 트렌드 리포트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분류상으로는 과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ICT 제조, 유통 서비스, 영상 공연 음반, 이 순서로 투자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의 세부 분류표에서 보시듯이 ICT 서비스는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자본이 이제 많지도 않고 성장 지표 확인이 빠르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등의 초기 단계 전문 투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요. ICT 제조 업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로봇 등과 같이 기술 고도화에 막대한 자본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로스 단계의 투자가 가능한 대형 투자사들이 좀 더 선호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분류로 들어가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 밝은 파란색은 향후 고려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업종, 그다음에 요 두 가지 업종은 모두 투자 관심이 조금씩 하락한 걸로 응답이 됐고요. 요 이유는 뭐냐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당연히 회수 시장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올해부터는 다른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다라는 벤처 캐피탈들이 많아진 현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투자가 많지 않았던 로봇, 반도체,
센서, 통신 부품 같이 이런 ICT 제조 업종이나 미래 테마를 품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등과 같이 그런 화학 소재 업종, 그리고 기타 에너지, 자원 분야 이런 쪽의 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이 점점 소폭이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업종별로 어떤 분야가 벤처 캐피탈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내용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의료 진단, 원격 비대면 진료 등과 같이 이런 새로운 그 IT와 융합된 컨버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ICT 제조 분야 같은 경우는 AI, 전기차 패러다임에 힘입어서 반도체 팹리스나 2차 전지 등의 부품 소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 뉴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ICT 서비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투자 키워드는 사실 단독으로 투자되는 기술 영역으로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돼서 제품이나 서비스화되는 양상으로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통 커머스 분야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는 이제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버티컬 서비스나 라스트 마일 영역들의 투자가 많았는데 2020년대로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스마트 물류, 무인 매장 등으로 투자 관심이 옮겨지고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 환경 분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탄소 중립, ESG 서비스, 뭐 폐기물 이런 쪽 분야도 최근에 투자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주항공 분야도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로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 베팅하는 벤처 캐피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저희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발표하는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 완화 방향 등도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혁신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키우는 전략 산업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태동하는 시장에서도 저희가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런 큰 투자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은 인공지능, 에너지, 방산, 우주항공, 탄소 중립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나 제너레이티브 AI의 등장과 함께 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이라든가 기타의 제도적 지원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새 정부에서 5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는 시장 구조를 확립한다든지 지속 가능 에너지를 수출 산업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방산이나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주청 신설이나 항공우주 펀드 출자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한 투자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에너지, 방산, 항공우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각 산업별로 좀 간단하게 트렌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아까 리튼 테크놀로지에서도 이제 한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구현 시도는 사실 그동안 산업 수요에 맞춰서 비전 영역을 중심으로 먼저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나 언어 모델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비전 분야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 이 학습량도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발전이 느렸고요. 성능도 구렸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소위 짤방이라고 하죠. 이 짤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듯이 2010년대까지도 이게 음성 인식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요 수준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이제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 대화형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된 2017년 이후부터고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들도 2017년 이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실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작성한 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거의 한 40% 가깝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양적인 면에서는 아직 해외에 비해서는 좀 하위권이고요. 다만 투자 규모의 성장률은 높아서 잠재력은 가장 높은 투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I를 이렇게 오른쪽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통적으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이제 비전 인텔리전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 그 처리고요. 응용 AI 시장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가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1월에 챗GPT가 나왔죠. 챗GPT는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이 비견되는 혁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뭐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그 오픈 AI CTO인 그렉 브록먼도 트위터에다가 여기 보시듯이 2023년은 2022년까지의 AI 발전이 얼마나 따분했는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제 트윗까지 올리기 했죠. 챗GPT는 이제 오픈 AI가 GPT-3를 기반으로 제작한 챗봇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정보 속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전 사용 기록을 기억해서 대화도 가능하고요.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과 달리 다양한 응용 아이디어가 나오고 개발자 생태계가 확장될 거라는 기대를 최초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년간 AI에 투자를 했던 그 벤처 캐피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 AI나 구글 등이 만드는 초거대 AI 모델을 보면서 오히려 투자 방향성을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거대 모델 AI 플랫폼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AI 기술 차이가 과연 계속 중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 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AI 엔진 기술력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플레이어들이 생태계를 장악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만약 초거대 모델 AI 플랫폼이 직접 제품화까지도 손댈 경우에는 이런 해당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I 기술력을 과시하던 회사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가장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너지 분야 투자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화두이죠.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그동안 윤리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이 고비용과 낮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또 서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제 그런 시도 뉴스도 많이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안보와 경제 논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엄청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 투자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 발전, 그리고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가 폭등 같은 이런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계속 압력을 이제 넣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전체 비중이 20%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태양광도 지금 무려 1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도 민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그 무려 194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그 목표를 제출을 했고요. 올해가 그 글로벌로 첫 번째 이행 점검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넷제로 로드맵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높이고 최종 에너지 전기화 비율도 높이면서 마지막으로 수소 기반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트렌드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하드웨어 기술 분야, 가상발전소 및 에너지 통합관리 솔루션 분야, 금융과 에너지를 결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 그리고 ESS 분야 등과 같은 이런 분야에 그 포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방산 산업하고 그 항공 우주 쪽의 투자 트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건 잘 아시겠고요. 또 사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 경우도 지금 사실상 전 세계를 조금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 수요는 점차 이제 증가를 이제 계속 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사상 최대 무기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저희가 이제 올라섰다라는 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제 군사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 방위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정부와 민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이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 활성화 이런 제안들을 이제 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5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를 해서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군을 개편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차세대 군사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는 저희는 더욱 많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산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산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국내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고요. 이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가 속도, 효율, 비용, 규모 면에서 우주 개발을 크게 혁신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산업 시장을 보면은 우주 관련 제조업과 발사 서비스 비중은 이제 미미하고요. 인공위성 운영 및 영상 통신 등의 서비스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가로 올라섰고, 이로 인해서 저희는 앞으로 국내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의 빈 곳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만 점차 이 빈 곳들을 국내 스타트업들이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산 분야와 항공 우주 분야는 전통적으로 벤처 투자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부터 벤처 캐피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대규모 펀딩까지 성공하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이 국내에서 투자받은 방산 항공 우주 분야 스타트업들은 여기 우측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직 우리 생활 전반에서 실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의료와 비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을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 거고요. 여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기반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형태를 띤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즉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이제 투자 추이를 보면요, 다른 바이오 투자 분야와 같이 시장 유동성 경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에는 이제 완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추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산업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는 과도한 버블을 빼고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쭉정이들이 빠진 좀 알찬 그런 기업들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섹터별로 보면은 원격 의료, 헬스 IT, 디지털 치료제 이런 비중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상업적 성공은 투자 기대감하고는 조금 아직 다른 그 영역의 문제긴 합니다.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요. 글로벌 선두 기업인 페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그 디지털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지만 매출은 약 5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최근에는 시총도 2조 원에서 이제 700억 정도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적용 분야가 제한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 스킴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내의 경우도 지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 시험은 질병 진단 보조 분야 개발이 대부분이고요. 뭐 뷰노, 루닛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분야에 상장까지 간 케이스들인데
2020년대 이후부터는 우울 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분야나 아니면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이런 질환 예측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의료건강 산업은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기관의 심사가 이제 필수적이고요. 따라서 이 기존의 방식 대비해서 치료 효과성이나 비용 효과성 검증이 상당히 엄격히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검증이 통과되더라도 의사 보험사들의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성공 가능성까지 가려면 이 상당히 허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한다면 사실 베팅성 투자라고 좀 성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선제적 진입 측면에서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정책적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성장 단계에 있는 그 기술력이 겹치는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계속 찾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국내 확정 임상 현황과 그 탐색 임상 현황이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벤처 투자 트렌드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참고할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 투자 트렌드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자체가 무조건 장기적 대세라고 판단하고 이걸 이제 투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꼭 단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트렌드라는 거는 1, 2년 만에 사그라드는 경우도 많고 장기적 대세 속에서도 뭐 기술 진보화라든지 시장 충격은 항상 발생하는 거라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을 간략히 한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날은 따뜻해졌는데 목표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IPO 시장의 냉기는 좀 일부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계뿐만 아니라 AC, VC들의 이 IPO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 곳은 상장을 철회한 곳도 있고 해서 AC, VC의 IPO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저희 동종업종에서 이제 사실 상장 철회한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사실 그 AC, VC들이 이제 상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투자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상장 시장에서 그 자금을 이제 수요를 받아서 그걸로 펀드를 더 크게 만들고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선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IPO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 AC, VC들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상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장 시장이 좋아지면은 좀 더 다시 재정비해서 상장 노력을 이제 하면은 좀 상장 시장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AC, VC가 상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AC, VC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이 펀드를 출자자들부터 펀드를 출자를 받아서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객은 사실 펀드 출자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상장을 되면은 또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또 목표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좀 이룬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